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 셋을 잘 기르면서 어머님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주는 기쁨이 인생에서 너무 크다는 말이 있다고 하죠. 요즘은 그 말을 몸소 실감하는 중입니다. 그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낼 수 있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먼 길을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요? 저도 참 좋은 꼴, 나쁜 꼴 다 겪고 이제서야 숨을 좀 돌리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저는 요즘 일하다가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오면 여기 사연을 틀어놓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런지 이곳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도 참 다양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나이를 좀 먹고 결혼을 하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사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보수적이었거든요. 시대도 시대였지만 저희 부모님도 많이 보수적이신 분들이셨습니다. 제게는 위로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보수적이신 분들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오빠를 엄청나게 차별하면서 키우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내조를 다하는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오빠는 집안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장차 가장이 될 인물이었고 저는 출가 외인이 될 인물로 생각하셨습니다. 취급이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적게 받고 자란 것 또한 아닙니다. 오빠와 저는 여전히 사이가 무척 좋고 우애가 깊으니까요. 어찌되었든 부모님께서는 제게 얼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오순도순 사는 것이 항상 당신들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친구들보다 제게 일찍 선자리를 알아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첫인상은 뭐랄까 무서웠습니다. 직업이 경찰이었는데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아우라가 남들과 많이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큰 탓인지 골격 자체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커다랗게 느껴졌었고 말수도 많이 적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처럼 보여서 많이 무서운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부모님께서 주선한 중매였기 때문에 몇 번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섭게만 느껴지던 남편이 만남이 이어질수록 참 진국이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게 다정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배려심이 가득한 모습들만 보여주었습니다. 6개월 정도의 만남 끝에 저와 남편은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고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양가에서도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고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선자리에서 만난 지 1년이 조금 지나 저희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니 사람이 정말 180도 변하더군요. 무뚝뚝하고 거칠어 보이기만 했던 남편이 다정다감하게 변했다고 해야 하나요? 없던 애교도 막 부리기 시작하고 그 산만한 덩치를 흔들며 춤을 추기도 하고 참 웃겼습니다. 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날 때까지만 해도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잘 해주지도 않던 사람이 닭살 돋는 말들은 어찌나 잘하던지. 결혼하고 남자들이 변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자주 퇴근길에 장미꽃을 한 다발 사들고 오기도 하고 제 생각이 났다며 귤, 붕어빵 등등 소박하고 사소한 먹거리들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임신까지 하게 되니 남편은 더 안절부절 못하며 잘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직업은 경찰이었는데 순찰을 돌다가도 저희 집에 얼굴을 들이밀고 제가 잘 있나 없나 살피기도 했었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이 생기거나 하면 불이 나게 일어나서 시간이 언제가 되었든 상관하지 않고 전부 다 사다 주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겹쳐 직접 오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후배를 대신 보내기도 했었어요. 후배님께는 미안했지만 그런 남편의 애처가 기질이 내심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렇게 아들을 출산했고 양가에서는 경사가 났습니다. 남편은 내심 딸이 아니라서 실망하는 기색이었지만 곧잘 아들을 품에 안고 어르고는 했었답니다.
그렇게 세 식구가 살게 된 지 2년이 흘렀고 남편은 출산을 하기 전이나 후나 신경 쓰지 않고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본인도 근무가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많이 힘들 텐데도 제 걱정을 항상 먼저 해주었던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또 한 번의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고 두 번째 경사가 났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딸을 가지는 것을 원했었는데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어준 것인지 제게 딸 쌍둥이가 찾아왔더군요. 육아 전쟁을 치를 생각에 아찔했지만 남편이 잘 도와준다고 하니 내심 안심되기도 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고 예쁜 공주님들을 낳았었어요. 그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딸들을 낳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육아 전쟁에서 남편은 저를 최선을 다해 돕기 시작했거든요. 가끔씩 의견이 맞지 않아 남편과 자주 투닥거리긴 했었지만 너무 행복했었답니다. 하지만 너무 행복했던 제 모습이 하늘에서 꼴보기가 싫었던 탓인지 불행은 갑작스럽게 제게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항상 태산처럼 느껴지셨던 아버지께서는 췌장암에 걸리시게 되었고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셨습니다. 사실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되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병명을 선고받고 1년을 채 견디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기에 어머니를 포함한 저희 가족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실신하기를 미친 듯이 반복하셨고 오빠와 저도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무리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희 가족을 보살피며 살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보험금은 어머니께서 전액 수령하셨고 본인이 관리하다가 나중에 저와 오빠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약속을 끝내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원래부터 금슬이 좋으셨던 두 분이셨는데 어머니께서도 아버지를 많이 보고 싶으셨던 것인지 아버지를 보내고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자는 잠에 편안히 아버지 뒤를 따라가셨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시름시름 앓으며 마음의 병을 앓으셨었고 조금이라도 웃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었는데 어머니를 보내기 전 표정을 언뜻 보니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누워 계시더군요. 자식들 남겨두는 것은 그렇게 마음에 걸리지도 않았던 것인지 야속하고 또 야속했었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어머니의 보험금에다가 앞전에 받은 아버지의 보험금까지 꽤 많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남매를 불러 앉혀다가 내가 죽고 나면 너도 오빠라고 더 가져가고 너도 동생이라 덜 가져가고 그런 것은 없다. 살아보니까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구나. 서로 이룬 가정을 잘 꾸려가도록 하고 재산은 전부 처분하고 나서 정확히 반반 나누거라. 알았니? 라고 종종 말씀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와 오빠는 엄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엄마 부정타요. 오래 살다 가셔야지 벌써부터 뭐하러 그런 말을 해요. 하며 짜증을 냈지만 어머니는 그저 은은히 웃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의 미래를 알았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7년이 되던 해에 제 친정가족이라고는 오빠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산이자 보험금을 받은 돈은 겨우 12억. 부모님의 목숨값으로 고작 12억이 제 손에 떨어졌습니다. 그 돈은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오빠와 저는 둘만 남아 그런지 서로에게 서로가 더욱 끈끈이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오빠와 결혼한 새언니도 저희 남편과 같은 성품을 가진 좋은 분이셔서 우리가 배우자 복은 있는 것 같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었죠. 사실 남편은 이남 이녀 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홀 시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시어머니께서는 제일 나이가 많으셨던 아주버님이 모시고 지냈습니다. 큰 시누이는 결혼을 했고 작은 시누이는 혼자 자취를 했습니다. 그래도 종종 결혼한 아주버님 네에 가서 신세를 지거나 큰 시누이네 집에 가서 신세를 지거나 하면서 자기들끼리 지냈었어요.
부모님을 그렇게 보내고 난 이후에 시누이들이 남편이 없는 시간에 맞춰서 절 찾아왔더군요. 평소에는 얄밉기 그지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가족이라 걱정이 되었겠구나 싶어서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잘 보냈냐는 인사가 오고 가고 난 이후 저는 무슨 용건으로 왔냐고 시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큰 시누이는 제 눈치를 보며 헛기침을 하고 목소리를 다듬더니 제게 말을 꺼내더군요. 옳게, 너도 알다시피 우리 동생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잖니.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남편이랑 상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형님. 저희도 여윳돈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라서요. 얼마 정도 생각하셨나요? 그래도 작은 누나가 결혼하는 건데 2천만 원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네? 2천만 원이요? 형님, 그 정도는 저희 집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애둘러 거절을 하려고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큰 시누이의 요구가 솔직히 조금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부모님 상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제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작은 시누이가 본인 결혼식이라 그런지 돈을 꼭 받아내겠다는 뜻인지 앞으로 나서서 그러더군요. 아니 옳게 보험금 많이 받았다며. 저번에 우리 엄마한테 얼마 받았는지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돈으로 나 좀 도와줘. 내가 모은 돈이 변변찮아서 그래.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뭐라고요, 형님? 진짜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저희 부모님 목숨값이에요. 그냥 돈인 줄 아세요? 한 푼도 안 쓸 생각이고 쓰더라도 가치 있게 쓸 거예요. 제가 왜 저희 부모님 목숨값을 형님 결혼 자금에 보태야 해요?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그런 소리 하실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세요. 나가시란 말이에요. 저는 내쫓다시피 형님 두 분을 쫓아내고 엉엉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곁에 없다는 사실도 서러워 죽겠는데 당장 상을 치른 사람에게 어쩜 저럴 수 있나 싶더군요. 퇴근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으나 퉁퉁 부은 눈을 보고 남편이 되려 놀라 달려왔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울지만 말고 말을 해줘. 응? 하면서 말이에요. 다정한 말에 감정이 복받쳐서 남편을 붙잡고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바쳤습니다. 남편은 제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신우들을 아주버님네 집으로 불러 모아서 아주 한바탕 뒤엎었더군요.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제게 따로 전화하셔서 본인이 말을 하지 않았고 저랑 전화할 때 시누이가 옆에 있었는데 그때 들은 것 같다며 미안하다 사과해 주셨고 아주머님께서도 따로 전화를 주시며 동생 교육을 잘 시키겠다며 미안하다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시누이들은 일말의 사과도 없었지만 제게 무리한 부탁을 한 벌로 엄청 혼난 것 같더군요. 어찌저찌 작은 시누이가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원래 약속했던 것들보다 작게 해가서 시누이의 시댁에서 별로 좋은 대접은 못 받는다 하더군요. 어찌되었든 그 이후로 저를 아주버님과 남편 눈을 피해 계속 괴롭히려고 했고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말려주시곤 하셨습니다. 남편이나 아주버님이 있을 때는 절 괴롭히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한 지 9년차 되던 해였습니다. 아들은 7살, 딸들은 5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비상이 걸렸다며 퇴근을 못하겠다고 아침에나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마중한 남편이 제가 살아생전 볼 수 있었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빗길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음주운전을 하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남편이 타고 있던 경찰차를 덮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결국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받고 앞집에 문을 두들겨 가며 억지로 사람을 깨워 아이들을 맡긴 후 무슨 정신으로 병원을 갔는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싸늘하게 식은 남편만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남편의 소식을 들은 것인지 아주버님네와 시누이네들과 시어머님까지 병원으로 급히 왔고 시어머님께서는 아들을 잡고 오열을 하셨죠. 그때 작은 신우가 엉엉 울면서 저를 표독스럽게 노려보며 했던 말이 아직도 가슴에 사무칩니다. 옳게, 너 때문이야. 부모 잡아먹은 게 자기 남편이라고 잡아먹지 않을까? 천하의 쓸모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우리 동생 살려내. 내 동생 살려내란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희 오빠와 새언니가 저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네가 무너지면 안 된다 아가. 너는 버텨야 해. 먼저 간 우리 아들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너는 버텨줘야 한다 하시며 엉엉 우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죽은 막내가 불쌍하다시며 울었고, 혼자 남은 제가 안타깝다 울었고, 우리 아이들, 손주들 어쩌냐며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제가 너무 불쌍하고 사나운 팔자 같아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의 사망신고를 하고 나니 생명보험 2곳과 화재보험, 산재보험, 사고 당사자가 준 합의금 등등에서 돈이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연락이 오면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고 계좌번호만 알려주었습니다. 입금되는 금액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제 남편의 목숨과 바꾼 돈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가고 100일 정도 뒤에 남편의 무덤에 찾아가 다짐했습니다. 셋 있는 우리 아들, 딸들 보란듯이 잘 키울 테니까 위에서 잘 지켜보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죠. 조금씩 집을 치우고 생활을 정리하면서 그제서야 통장에 입금된 돈들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보험을 잘 관리해놔서 그런지 화재, 생명, 산재, 합의금, 위로금, 퇴직금, 기타 등등의 금액을 다 합치니 15억이 들어왔더군요. 부모님 몫인 12억까지 합치니 제게 27억이란 돈이 생기더군요. 시어머니께 찾아가 남편의 몫으로 15억이 나왔다 말씀드리니 시어머니께서는 내게 줄 필요 없다. 다 늙어서 그게 무슨 돈인지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받겠니? 아가, 너 다 하거라. 손주도 하나가 아니라 셋이나 되는데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려면 그것도 빠듯하니 내게 주려고 하지 말거라. 현명하게 쓰렴 하시더군요. 저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고 할 줄도 몰랐습니다. 당장 필요한 현금을 빼고는 전부 은행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계에서 일을 하는 친한 친구의 정보를 받아 재개발 예정인 지역의 땅을 왕창 구매했습니다. 그 땅을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의 말대로 땅값이 6배는 거뜬히 뛰어올랐고 더 욕심 부리지 않았을 때 모조리 팔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나니 100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 제게 생기게 되었고 그걸로 상가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다달이 월세로 500만 원이 나오게 되었고 남은 돈은 그대로 다시 은행에 묶어놨습니다. 어떻게 아이들 셋을 잘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지출이 생기니 시어머니께도 무언가 하나 해드리고 싶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평소에 많이 생각했던 것이 생각나기도 했었죠. 시어머니께서 평소 귀농에서 살고 싶으시다 하셨었는데 시골에 주택을 하나 지어드릴까 별장을 하나 지어드릴까 하다가 시어머니께 의견을 여쭤보기 위해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신 아주버님네를 찾아가니 시누이가 버티고 서 있더군요. 제가 온다는 사실을 듣고 부랴부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어이가 없었던 것은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시누이들은 이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남기고 떠나신 재산을 노렸던 걸로도 모자랐는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기 시작하더군요. 이제 저를 지켜줄 남편이 없어서 제가 우스웠던 건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옳게, 너 동생 목숨값으로 상가 건물 하나 샀더라? 너 제정신이야? 그 돈은 허락받고 써야 정상 아니야? 옳게 정신 나갔어? 옳게가 생각이 있으면 동생 보험금으로 나온 돈을 형제끼리 나눠 써야지.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도 시누이들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듯 했습니다. 아주버님들도 시누이들에게 말을 조심하라며 여러 차례 경고했고 시어머니도 그만하라고 중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먹었으면 그렇게 잘하질 않았겠죠. 저도 참다 못해 결국 내지르게 되더군요. 어이가 없네요, 진짜. 형님들은 양심도 없으세요? 형님들이 우리 남편 보험비라도 한번 내준 적이 있으세요? 그저 돈이 있기만 하면 촉새마냥 다가와서 강탈하다시피 뺏어가고 제가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큰 형님은 2천만 원, 작은 형님은 4천만 원, 남편에게 빌려간 돈 저 다 알고 있어요. 매번 형님들이 남편이 사고 쳤다면서 우리 남편 보고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며 돈 달라고 한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남편이 죽고 없으니까 입 싹 닫고 넘어가려고 했냐고요. 형님들께서는 제가 그 사실까지 알 줄은 몰랐는지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굳이 그 돈을 돌려받지 않았던 것은 형님들이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누나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요? 내가 내 남편 사망보험금을 당신들 허락을 맡아야 한다고? 진짜 너네 둘 다 뭐 잘못 먹었냐? 그래, 법대로 한번 해볼까?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올라? 남편 상중에 부조금 빼돌린 것도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남편의 친누나들이라고 그냥 곱게 넘어가니까 사람이 아주 만만해 보이냐고. 어디서 돈을 내놔라 말아야 당신들이. 소리를 빽 지르며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말을 하기 시작하니 아주버님의 얼굴이 아수라처럼 무섭게 변하시더군요. 너네 지금 재수씨 말이 사실이야? 어디 사람 탈을 쓰고 짐승 같은 짓거리를 해? 당장 나가! 나가기 싫다고 때를 쓰는 형님들을 아주버님 내외가 내쫓고 제게 미안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뒤돌아 앉아 한숨만 푹푹 쉬고 눈물을 조용히 흘리시며 후회하시더군요. 내가 너무 오냐오냐 했나 보구나. 저렇게 클 줄 알았다면 매라도 들 걸 그랬어. 하시면서요. 저는 차마 괜찮다는 말도 할 수가 없겠더군요. 제가 괜찮다고 하는 순간 제 남편이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시누이들은 그 이후로 번갈아가며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고 시누이로도 모자라 그들의 남편들도 제게 사정하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달이 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장 자기한테 와달라며 중간에 오타까지 나 있는 것이 심상치가 않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와 유치원에 등교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놀란 저는 허겁지겁 시댁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버님께서 전화가 걸려오시더군요. 재수씨, 오늘 어머니 모시고 근교 나갔다가 어머니가 재수씨 준다고 곶감을 사셔서 들리려고 하는데 괜찮죠? 네? 아주버님, 어머님이랑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바꿔드릴게요. 아가, 너 좋아하는 곶감 싸게 팔길래 내가 사왔다. 집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짝 내려와서 받아가지고 올라가기만 하거라. 응? 우리 거의 다 와가. 어머니, 방금 저한테 문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당장 와달라고. 응?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우리 큰아들이랑 큰며느리랑 손주들이랑 꽃놀이를 갔다 왔는데. 어머님, 제가 나중에 전화 다시 드릴게요. 저는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고 급히 택시를 돌려 저희 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제 모든 감각이 시누이들이 작당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 근처에 시누이들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길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만에 경찰들이 제가 있는 곳으로 도착하게 되었고 저는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이 사소한 것이라도 불안할 때 경찰을 부르라고 잔소리한 덕이었죠. 현관에 도착하니 열쇠 수리공이 서 있었고 현관문은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열쇠 수리공은 경찰을 데려온 저와 현관을 번갈아 가며 보다가 의아하게 물어보더군요. 집주인이 문이 안 열린다고 해서 뚫은 건데 대체 왜? 집주인은 저예요. 짧은 대화를 들은 경찰들이 무언가 눈치를 챈 듯한 느낌이었고 이내 조용히 하라는 몸짓을 하고 앞장서서 저희 집에 살금살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꼴이 참 말이 안 나오더군요. 범인은 제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인지 정말 시누이들이었습니다. 아니, 시누이들과 그들의 남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침실에 들어와 제 결혼 반지를 포함한 보석류들의 전부와 현금과 통장 등을 훔치고 있던 도중이었고 그 와중에 저희 아이들 돌반지와 기념으로 맞춘 금덩어리들까지 야무지게 챙겼더군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님이 아주버님 내외와 함께 저희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이후에 제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질 않았고 그걸로 모자라 제가 살고 있던 곳 바로 근처에 경찰차가 2대 정도 서 있으니 깜짝 놀라 달려오신 모양이시더라고요. 그러고 본 광경이 사이들과 딸들이 합심하여 남편 잃은 막내 며느리 재물을 훔쳐가고 있는 상황이니 시어머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억장이 무너지셨겠습니까?
경찰께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겠다며 신의 내외들 전부에게 수갑을 채우셨고, 네 사람은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아주 추하게 끌려나가다시피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온 지원 경찰이 열쇠 수리공까지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고, 현관 도어락이 사라진 집에 저와 아주머님 내외 시어머님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조카들은 차에 있다고 하시더군요. 큰형님께서 아이들을 보호하러 간다며 차로 다시 돌아갔고, 집에 저와 아주버님, 시어머님만이 결국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거실로 들어와 털썩 주저앉으시고 제게 물을 한 잔 부탁하셨고, 저는 얼른 떠다 드렸죠. 그리고 저희 세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이야기하시더군요. 아가, 신고하거라. 걔네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 계속 가족이니까 자기를 진짜로 벌받게 하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주 괘씸하게 말이야. 그냥 신고하거라. 앞으로 그 둘은 내 딸이 아니다. 나도 이제 연 끊고 살 것이야. 내가 먼저 죽은 남편 얼굴을 대체 어떻게 보니? 그리고 막내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그 둘이 아주 부부끼리 뭉쳐가지고 말이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어떻게 도둑질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 열쇠 수리공까지 속여가며 문을 따서 들어와. 게다가 내가 보낸 척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잘못 보내면서 며느리를 유인을 해? 그리고 나도 끌어들였단 말이야. 저도 아주버님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노기 어린 목소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은 내 딸이 아니다.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구나. 며느라, 세상엔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 두 사람 신고해. 더 이상 그들 멋대로 활개치고 다니는 꼴 나는 더는 못 본다. 아주버님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게 그러셨죠. 재수,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저번에 재수 부모님 보험금으로도 모자라 우리 동생 보험금까지 탓내더니 결국 재수, 고소합시다. 이건 신고를 하고 처벌을 꼭 해야만 하는 문제로 보이니까 고소합시다. 결국 저는 아주버님과 시어머님 손에 이끌려 신의 내외들이 잡혀간 경찰서로 조서를 쓰기 위해 향했고, 그 자리에서 고소장을 적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신의 내외들이 발광을 하며 난리를 쳤지만 시어머님과 아주머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더군요. 결국 그들은 주위에서 돈을 빌려가며 제게 합의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시어머님과 아주버님과의 왕래도 끊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부모와 하나 있는 오빠가 자신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고 원망 어린 목소리를 끝으로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시어머님과 아주버님도 시누이들에게 정이 떨어져서 거의 연을 끊었다시피 하시더군요. 저는 그 사건 이후 이사를 통해 집 주소를 옮겼고 시어머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합가하자고 했을 때 수차례 거절하셨지만 제 고집 끝에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시어머님이 힘을 합쳐 아이들 셋을 기르면서 살고 있어요. 사실 아직까지 남편을 여전히 많이 사랑하고 있어서 재혼에 대한 생각도 솔직히 없는 편입니다. 게다가 제게 남은 친정이라고는 오빠밖에 없어요.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보호해 주시는 시어머님을 이젠 저도 어머니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고 계시고요. 오빠 내외와 아주머님 내외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외롭지는 않네요. 상가에서 다달이 나오는 월세와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로도 저희 5 식구 다 잘 먹고 지낼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어떤 의미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